나를 찾고 싶다는 건 남들 기대에 맞춰주기가 더 이상은 무리라는 뜻이다. 나답게 살고 싶다는 갈망은 사실 내가 지금 나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간극을 자각하는 순간 인간은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한다. 바로 이 간극에서 불안이 발생하고 자기 혐오가 싹튼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때가 변화의 시작점이다. 문학은 오래전부터 알려주었다. 자기 혐오와 방황의 순간은 곧 변화의 문턱이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고. 문학 속 수많은 인물들이 이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방황과 고통은 단순한 이야기의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기 미움과 자기 상실을 넘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지를 압축한 거대한 은유다. 그러니 스스로 나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지금까지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온 시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표시이고 바로 지금이 변화의 때라는 징조다. 1. 헤르만 헤세, 데미안 나는 아래서 나오려고 싸우고 있다. 에밀 싱클레어는 어린 시절 밝음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한다. 부모와 학교가 부여한 규범의 세계, 그리고 불량 소년 크로머가 대표하는 그림자의 세계. 그는 둘 중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린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데미안과의 만남이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인간 내면의 빛과 어둠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싱클레어가 가장 깊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나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우고 있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대사는 곧 인간의 자기 탄생에 대한 은유다. 싱클레어의 알은 부모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보호막이며 그것은 동시에 감옥이다. 깨뜨리는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두려워하지만 바로 그 고통을 거쳐야만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으로 나타난다는 구절은 싱클레어의 여정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산다. 주인공은 책 속에서만 살아온 지식인이다. 그는 조르바와 함께 탄광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삶의 생생한 충동을 경험한다. 조르바는 욕망에 충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르바가 가장 인상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탄광이 무너지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순간이다. 그는 절망하는 대신 그 자리에서 주인공과 함께 춤을 춘다. 당신은 책을 너무 읽었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산다. 이제 춤을 추세. 이 장면은 니체의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조르바는 고통과 실패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며 극복한다. 주인공은 자기 미움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나답게 사는 법이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임을 배운다. 3. 프란츠 카프카, 변신나는 벌레다. 어느 날 아침, 세일즈맨 그레고르 잠자는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모범 아들이었지만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다. 가족은 처음엔 동정했으나 곧 그를 짐으로 여기게 된다. 어머니조차 그의 방에 들어오기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는 사과를 던져 상처를 입힌다. 결국 그는 쓰레기처럼 방치된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님을 느꼈다. 카프카는 자기 혐오의 극단을 그린다. 인간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면 스스로를 벌레처럼 여기게 된다. 그러나 그럴듯한 사회적 역할이 없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욕망과 자기 부정이 괴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레고르는 바로 그 상징이다. 4.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나는 떨고 있는 벌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위대한 인간은 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나 이후 그는 죄책감에 무너져 내린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외친다. 나는 벌레다. 인간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파를 살해한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순간부터 그는 오히려 위대해지기는커녕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결국 그는 소녀 앞에서 이렇게 토로한다. 나는 감히 해보고 싶었을 뿐이요. 내가 벌레에 불과한지 아니면 권리를 가진 인간인지 알고 싶어서 말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인간은 살인을 저질러도 역사의 대의를 위해 용인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나는 결국 벌레일 뿐이다라는 자기 혐오와 붕괴로 이어진다. 즉 나는 벌레다라는 말은 실제 작품 속 라스콜리니코프의 자책과 고백으로 나타나며 죄와 벌의 핵심 사상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그의 자기 혐오는 그를 폐허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소냐의 용서와 고통의 체험 속에서 그는 마침내 회개의 길에 들어선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절망은 바로 그 양가성을 증언한다. 5. 알베르 카미, 이방인 나는 행복하다.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는 규범과 기대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그 태도는 사회에 의해 비난받는다. 살인죄로 기소된 그는 법정에서 범죄보다도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큰 정죄를 당한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그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다. 나는 세상의 부조리와 다정하게 맞서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카미가 말한 부조리의 인간은 삶의 무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살아내는 존재다. 자기 혐오와 무력감을 넘어 삶의 무의미조차 껴안는 데서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6. 버지니아 울프, 델러웨이 부인 두 갈래의 살. 클라리사 델러웨이는 파티 준비에 분주하지만 내면은 공허하다. 그녀는 젊은 날의 선택들을 떠올리며 나는 진정으로 살았는가? 를 묻는다. 한편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는 세프티머스는 환청과 환영 속에서 절망한다. 그는 결국 창밖으로 몸을 던진다. 클라리사는 세프티머스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죽음을 삶의 다른 얼굴로 이해하며 자기 존재를 다시 성찰한다. 울프의 작품은 사회적 가면과 내면의 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불교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말처럼 클라리사는 결국 무상의 진실 속에서 삶을 받아들이는 길을 배운다. 7. 제임스 조이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나는 날개를 펴겠다. 스티븐 데덜러스는 종교와 가족, 사회적 규범 속에서 갈등한다.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만 예술가로서 자기 삶을 선택한다. 작품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내 영혼을 형성하기 위해 날개를 펴고자 한다. 이는 자기 혐오와 억압을 넘어선 결연한 자기 선언이다.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 타인의 기대와 집단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을 스티브는 극적으로 보여준다. 8.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나는 진정으로 살지 못했다. 이반 일리치는 죽음을 앞두고야 자신의 삶이 남의 눈에 맞추는 삶이었음을 깨닫는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좇았지만 그것이 허망한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나는 진정으로 살지 못했다. 그는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나답게 사는 삶을 자각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이반은 죽음을 통해 태도를 바꾼다. 9. 셰익스피어, 햄릿 사느냐 죽느냐. 햄릿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주저한다. 자기 무능을 자책하며 세상을 혐오한다. 그의 유명한 독백은 자기 혐오의 결정체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간은 얼마나 고귀한가. 그러나 나에게 인간은 쓰레기일 뿐. 햄릿은 자기 자신과 세상 모두를 미워한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을 드러낸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동하며 살아간다. 햄릿의 고뇌는 바로 그 진동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몸부림이다. 10. 괴테, 파우스트 순간이여 멈추어라. 파우스트는 지식과 쾌락을 쫓다가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한다. 그는 방황하고 타락하지만 끝내 구원에 이른다. 작품 말미, 그는 이렇게 외친다. 순간이여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파우스트는 방황과 욕망을 통과한 끝에 순간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불교가 말하는 집착과 해탈의 과정과 닮아 있다. 알베르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삶은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다. 그러나 그는 부조리를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부조리를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말했다. 시지프가 끝없이 바위를 굴려 올리는 고된 형벌 속에서도
자신이 굴려 올리는 바위를 바라보며 삶을 긍정했듯이 인간은 그 어둠과 무의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다. 그러니 지금의 혼란, 지금의 막막함은 패배의 징조가 아니다. 오히려 변화의 신호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무너질 줄 아는 자만이 새로 태어난다. 지금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은 어쩌면 새롭게 태어나려는 준비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멈춰버리고 싶어 한다. 어떤 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 어떤 이는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 어떤 이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자기다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했다. 빛을 향한 열망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비로소 전체가 된다. 자기 혐오와 불안, 고립의 어둠을 경험하는 순간은 사실 자기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일 수도 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한다. 부처는 인생은 고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불행의 증거가 아니라 깨달음의 출발점이다. 지금 내가 괴롭고 무너지는 듯한 이유는 바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좌절과 방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카잔차키스의 조르바처럼 삶은 그 혼돈 속에서 춤추듯 살아가는 데 있다. 혼란은 필연이고 불안은 본질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어둠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여러 현인들이 변주해온 오래된 진리다. 지금 길을 잃은 듯 막막한가? 그렇다면 오히려 안심하라. 당신은 길 위에 서 있다. 방황이야말로 진짜 길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의 징조이며 새로운 나로 거듭나려는 신호다. 헤세의 싱클레어처럼, 카잔차키스의 주인공처럼, 카미가 말한 인간처럼 우리는 좌절과 혼돈과 어둠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기억하라. 지금의 어둠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이처럼 문학 속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혐오와 방황을 겪는다. 싱클레어는 내면의 그림자를 두려워했고, 조르바의 주인공은 스스로의 위선을 깨달았다. 그레고르는 괴물로 변했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죄책감 속에서 무너졌다. 메르소는 무의미 속에서 자유를 찾았고, 클라리사는 공허 속에서 흔들렸다. 스티브는 모든 억압을 넘어 자기 탄생을 맞았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한다. 자기 미움과 방황의 어둠을 겪어야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스스로를 혐오하고 무너지는 듯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변화의 신호다. 문학 속 인물들이 보여주듯 그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찾고 싶다는 것은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자신을 가두어둘 수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태어날 기회의 문이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